안녕하십니까. 제10장 자동차 외관 투닝 실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호원대학교 자동차 융합공학과 원종훈 교수입니다. 외관 투닝 실무에서는 개론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자세하게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목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외관 투닝 실무 이해하기. 두 번째, 자동차 외관 투닝 모델링 제작. 세 번째, 자동차 외관 투닝 종류에 따른 실무. 이 세 가지 분류를 해서 실무에 관련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스테이지로 자동차 외관 투닝 계획하기입니다. 먼저 자동차 외관 투닝을 하기 위해서는 투닝 아이템을 선정해야 합니다. 각각의 차량 특성에 맞춰 계획하고 아이템을 선정한 후 투닝의 목적에 맞게 안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투닝을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항상 문제점 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검토한 후에 아이템을 선정합니다. 투닝 방향 선정하기에서는 익스테리어 디자인 보안에서는 디자인 작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디자인과 모델링 작업이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것을 기준으로 차량을 디자인하고 그 기능에 보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추가하는 장치, 공력 특성을 강화하는 별도의 부품 등으로 제작하는 방향을 선정하면 됩니다. 일례로 바디킷 제작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외관 투닝 확인하기입니다. 투닝 대상 차량에 대한 이해하기는 차량의 익스테리어, 내부 프레임,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차량 분해에서는 구조물의 간섭을 이해할 상태에서 디자인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해당 차량의 프레임과 여러 가지 부품들의 간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별도로 장착되는 바디킷도 어디에 어떻게 장착할 것인지 검토해야 되고 체결 부위의 확인은 연결되는 체결 부위도 순정과 동일하게 제작해야 하며 안전과 직결된 이 부분은 변경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순정 부품과 동일한 형상, 체결 방식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디자인과 모델링을 수행하면 됩니다. 다음은 자동차 외관 투닝을 디자인하기 위한 순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외관 투닝 디자인에서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디자인 개발 시에는 항상 구조물과의 간섭을 생각하며 디자인 구상하고 현실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형상인지를 디자인에 고려해야 될 대상입니다. 첫 번째로 제작 가능한 디자인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차체 구조의 간섭과 몰드 형상까지 감안해서 디자인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언더컷이 발생하지 않도록 디자인을 수행해야 몰드 제작과 생산이 원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디자인입니다. 다수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디자인을 진행해야 하며 스케치, 렌더링, 포토샵, 3D 등을 통하여 결과물을 표현합니다. 디자인 작업은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네 번째는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돌출해야 합니다. 스케치, 렌더링, 포토샵, 3D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최대한 실사에 가깝게 표현할 수 있도록 입체적인 느낌이 나도록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다양한 아이디어를 표출한 디자인입니다. 같은 차량이지만 다른 색상, 다른 각도, 다른 사진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연출해야 하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여섯 번째는 디자인에 대한 품평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결정해야 하며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로 제작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최종 결정된 디자인을 3D로 구현하여 확인해 보면 더욱 좋은 결과물을 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외관 투닝 모델링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차량을 준비해야 합니다. 차량을 선택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너무 어두운 색상을 피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전체적인 면과 형상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작업의 규모를 생각해 외관 투닝의 대표적인 바디킷 작업을 예로 들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준비를 마치면 범퍼를 탈거해야 되는데
미리 탈거 방법을 숙지하고 적합한 공구를 준비해야 됩니다. 필요한 범퍼를 장착하기 전에 범퍼와 체결되는 프론트 휀다 주변에 테이프를 미리 준비해서 손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엔진룸과 부품 프레임 등에도 모두 비닐과 테이프를 사용하여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3번 기본 범퍼에 대한 보강인데요. 가격이 저렴한 기본 범퍼를 준비하고 장착하기 전에 범퍼의 후면에 내진으로 미리 보강 작업을 진행합니다. 범퍼를 탈거해도 새롭게 모델링된 범퍼가 휘거나 변형이 없이 형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게가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장착 후에 범퍼의 하단에 안전하게 지지대를 설치하여 차체가 수평이 될 수 있도록 조절합니다. 내진을 이용하여 조금 더 여유있게 도포해야 형상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범퍼 내진 작업을 진행 중인 자료 사진입니다. 다음은 내진 모델링입니다. 내진 도포 후 공구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현상을 제작하고, 내진 표면에 퍼티를 단단한 재질의 퍼티를 도포합니다. 표면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퍼터 모델링은 퍼터를 완전히 도포한 상태로 샌딩기와 사포, 조각칼 등을 활용하여 디테일한 모델링을 수행합니다. 발전된 형상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정을 거듭하게 됩니다. 디테일하게 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라인 테이프를 사용하여 정교한 면과 각도, 라인 등을 정리해야 하며, 모델링 중 디자인 작업은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원하는 형상이 표출될 때까지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완성된 바디킷을 탈거하는 작업인데요. 여기에서 최종 마무리는 완성된 바디킷의 원형을 탈거하여 서페이서를 도포하고 미세한 기포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완벽하게 표면 처리하는 겁니다. 종이 샌드페이 샵 400에서 샵 2000까지 작업하며 샌딩 후 컴파운드로 광택 작업까지 수행합니다. 그 이유는 표면의 광택이 좋을수록 이형 처리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외관 튜닝 FRP 몰드 제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FRP 몰드는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으며, 반면에 작업자에 따라서 품질이 달라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몰드의 형상과 크기에 따라서 재료와 몰드의 두께가 틀려지므로 이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플랜지 제작에서는 몰드 제작에 플랜지 작업이 필수이며, 범퍼의 주변에 포맥스와 플라스틱 책받침을 활용하여 플랜지를 형성합니다. 플랜지는 몰드의 구조적인 강도를 증가시키고 제품의 커팅 라인 기준을 잡으며 분할된 몰드를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형 처리 공정은 액상 타입의 이형제 선택, 얇게 여러 차례에 걸쳐 코팅 작업, 수십 분 간격으로 이형 작업을 하고, 이형 처리의 완료 상태는 몰드 표면에 테이프를 붙여 확인합니다. 테이프가 자연스럽게 떼어지면 이형이 완료된 상태이고, 떨어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이형 처리를 진행합니다. 테이프가 너무 쉽게 떨어진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적층 시 탈영하기 전에 몰드 표면에서 분리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려해야 됩니다. 금방 다시 해야 돼. 예. 나는 분리를 안 했는데 분리를 해놔가지고 맨 처음에 원본하고. 예, 여기서부터 다시 해야 돼요. 다시 갈게요. 다음은 자동차 외관 튜닝 FRP 몰드 제작에 대한 내용입니다. FRP 몰드는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으며, 반면에 작업자에 따라서 품질이 달라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몰드의 형성과 크기에 따라서 재료와 몰드의 두께가 틀려지므로 이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플랜지 제작에서는 몰드 제작이 플랜지 작업이 필수이며, 범퍼의 주변에 포맥스와 플라스틱 책받침을 활용하여 플랜지를 형성합니다. 플랜지는 몰드의 구조적인 강도를 증가시키고 제품의 커팅 라인 기준을 잡으며 분할된 몰드를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형 처리 공정은 액상 타입의 이형제를 선택하고 얇게 여러 차례에 걸쳐 코팅 작업을 진행합니다. 수십 분 간격으로 이형 작업을 하고, 이형 처리에 완료된 상태는 몰드 표면에 테이프를 붙여 확인합니다. 테이프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면 이형 작업이 완료된 상태이고,
떨어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이형 처리를 진행해야 됩니다. 테이프가 너무 쉽게 잘 떨어진 경우에는 이형 처리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적층 시 탈영하기 전에 몰드 표면에서 분리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겔코트 도포입니다. 몰드 전용 겔코트를 도포해야 하며 어두운 색상을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광택이 우수하므로 몰드의 표면 상태를 체크하는 게 쉽기 때문입니다. 몰드 겔코트의 경화 시간은 늦을수록 좋으며 그 이유는 빠른 경화는 수축률을 커서 자칫 불량이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완전 경화 후에 얇게 도포된 곳에 추가적으로 도포를 합니다. 사진은 바디킷 제작과 겔코트 도포 사진, FRP 적층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리섬유 적층입니다. 유리섬유를 적층하기 전에 각진 부분을 미리 충진제로 자리를 메웁니다. 그 이유는 유리섬유로 각진 부분을 처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유리섬유와 몰드 전용 수지를 사용하여 적층하고 서페이스 매트를 사용하여 첫 번째 적층을 시작합니다. 한 장만 적층하여 붓과 롤러를 사용해서 겔코트와 서포터 매트 사이에 기포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그 후 균일한 두께로 적층하고 매트와 양크로스, 로빈크로스를 사용하여 적층합니다. 여기서 몰드의 크기와 형상에 따라서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면 됩니다. 또한 장시간 적층을 해야 되는데요. FRP는 수축률이 크기 때문에 수축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적층하며 3일에서 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음 몰드 보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렌지 부분을 정리하고 철골 구조로 몰드를 보강합니다. 프렌지 부위를 기준으로 보강합니다. 그 이유는 제품에 해당되는 부분이 직접 보강제를 사용하면 직접적인 변형과 몰드 표면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고정할 각관을 일정한 크기로 준비하고 프렌지에 고정할 각관을 중심으로 용접을 통해 골격을 구성합니다. 플랜지에 완전히 고정시킵니다. 용접 시에는 몰드 변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절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진은 몰드를 보강하는 자료 사진입니다. 다음은 원형 탈거를 해야 합니다. 한 번에 탈영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부분적으로 몰드가 깨어지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몰드의 바깥쪽 면을 고무망치로 두드리면서 몰드와 원형이 분리될 수 있도록 충격을 가합니다. 공구나 도구를 사용하여 가장자리부터 분리를 하고 부분적인 몰드 표면이 깨지는 경우에는 똑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보수 처리하게 됩니다. 탈영이 끝나면 몰드 표면의 광택 처리와 이형 처리를 진행합니다. 몰드의 전체 면은 고운 샌드페이퍼로 최대한 깨끗하게 매끄럽게 처리하고 연마기를 사용하여 컴파운드로 마무리합니다. 표면 처리 이후에 액상 이형제로 이형제를 처리합니다. 그 후에 겔코트를 도포합니다. 몰드의 표면이 검정색이기 때문에 검정색과 대비되는 약간 진한 회색 계열을 겔코트를 도포합니다. 적층 완료 후에는 재적층을 해야 되는데요. 모서리나 각이 있는 부분은 충진제로 따로 만들어서 적층하게 되고 제일 얇은 샵 300 유리섬유로 첫째 장을 적층하고 롤러와 붓을 활용하여 겔코트와 유리섬유 사이의 기포를 완전히 제거하도록 합니다. 첫 장이 굳으면 공업용 커터칼을 사용하여 플랜지를 따라 제품 위의 적층면을 커팅하는데 적층된 표면을 거친 사포로 정리합니다. 튀어나온 곳이 있으면 다음 장 적층 시에 기포 발생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샵 380, 샵 450m를 적층합니다. 범퍼의 체결 부위는 양크로스를 적층하여 강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합니다. 안 넘어갔어. 네?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다 하고 설명을 여기서 이 설명을 네. 여기서 다 끝내버렸어. 앞에서. 네.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앞에서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다시 갈게요. 네, 지금 얼마나 남았나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거의 네. 3장 남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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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 다음은 원형 탈거입니다.
한 번에 타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분적으로 몰드가 깨어지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몰드의 바깥쪽 면을 고무망치로 두드리면서 몰드와 원형이 분리될 수 있도록 충격을 가합니다. 공구나 도구를 사용하여 가장자리부터 분리를 해야 되고, 부분적인 몰드 표면이 깨지는 경우에는 똑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보수 처리합니다. 타령이 끝나면 몰드 표면의 광택 처리와 이형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몰드의 전체 면을 고운 샌드페이퍼로 최대한 깨끗하고 매끄럽게 처리하고 연마기를 사용하여 컴파운드로 마무리합니다. 표면 처리 이후에는 액상 이형제를 사용하여 이형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겔코트를 도포합니다. 몰드의 표면이 검정색이기 때문에 검정색과 대비되는 약간 진한 회색 계열을 사용한 겔코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적층 완료 후에는 재적층이 해야 되는데요. 모서리나 각이 있는 부분은 충진재를 따로 만들어서 적층하게 됩니다. 제일 얇은 샵 300 유리섬유를 첫째 장으로 적층하고 롤러와 붓을 활용하여 겔코트와 유리섬유 사이의 기포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첫 장이 굳으면 공업용 커터칼을 사용하여 플랜지를 따라 제품 위의 적층면을 커팅하는데 적층된 표면을 거친 사포로 정리합니다. 튀어나온 곳이 있다면 다음 장 적층 시에 기포 발생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샵 380, 샵 450 매트를 적층합니다. 범퍼의 체결 부위는 양크로도를 사용하여 적층하고 강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시제품 타령 후 커팅과 홀 가공, 샌딩 공정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그라인더로 커팅할 경우에는 좋은 품질을 위해서 샌드페이퍼로 마무리를 권장합니다. 사진은 바디킷 성형 작업을 마친 사진 자료입니다. 작업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FRP 시제품 완성도를 확인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 몰드의 문제인지 제작상의 문제인지를 확인하고 수정해야 되며 기포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서 FRP 제품을 열 처리하면 표면에 불량이 생기는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포 확인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다음 바디킷 부품 결합하기입니다. 부품에서는 단제품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품이 결합되어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범퍼는 물론이고 스포일러, 디퓨저 등은 여러 가지 부품을 별도로 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진은 데일라이트, 안개등 커버 등의 자료 사진입니다. 다음은 바디킷 체결 부위의 확인하기입니다. 바디킷의 결합은 순정 차량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순정 차량의 체결 부위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원래 위치에 결합해야 합니다. 제작된 바디킷의 체결 부위가 순정 차량이 올바르게 체결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사진은 휀다와 후드 체결 부위 자료입니다. 바디킷의 체결 부위 확인을 마치면 부품을 조립해야 되는데 완성된 바디킷의 도장을 완료 후에 그릴망과 안개 등의 기본적인 사양을 적용합니다. 바디킷에 어울리는 그릴망은 선택하고 안개 등이나 LED는 인증된 애프터마켓 용품이나 순정 제품을 사용합니다. 그릴망과 안개 등은 탈 부착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체결 장치를 바디킷에 부착합니다. 사진은 테일라이트 장착과 바디킷 부품 조립 완성 사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라이센스 플레이트를 장착합니다. 라이센스 플레이트가 엔진 냉각을 방해하지 않도록 위치를 잘 잡아줘야 되고 적거나 심한 각도의 차량의 번호를 인식하기 어렵게 장착하는 방법은 피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바디킷을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킷 장착은 처음 탈거했던 순서의 역으로 조립을 합니다. 누구나 쉽게 장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순서와 방법을 숙지하고 진행합니다. 차량의 바디와 유격 또한 확인해야 됩니다. 단차나 유격이 심하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수정하고 바디킷을 문제가 없지만 장착이 잘못된 경우도 있으므로 탈거 후에 다시 장착합니다. 그 후에 전체적인 체결 상태를 확인합니다. 일정한 하중을 가하여 안전하게 장착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달라진 주행성과 그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체결의 안전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다음 사진은 전체적인 바디킷 체결 사진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외관 튜닝 실무 이론 강의였습니다. 다음은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동차 외관 튜닝 실무 계획에서 아이템 선정 시의 고려사항입니다. 각각의 가로에 맞추어 기획하고 아이템을 선정한다. 튜닝의 목적이 분명해야만 가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튜닝을 진행할 수 있다. 정답은 차량 특성입니다. 그리고 안전입니다. 자동차 외관 튜닝 실무 계획에서는 아이템을 선정 시에 각각의 차량 특성에 맞춰서 기획하고 아이템을 선정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세단, 해치백, SUV, 밴, 스포츠카 이런 다양한 특성의 차량이기 때문에 그 차량 특성에 맞게끔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튜닝 목적이 분명해야만 안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튜닝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번 자동차 외관 튜닝 프론트 범버의 바디킷을 개발할 경우에 차량 분해 확인 시 고려사항은 예를 들어 프론트 범버의 바디킷을 개발할 경우에는 먼저 해당 차량의 범버를 탈거하여 가로와 디자인 작업에 따른 가로를 미리 파악한다. 정답은 구조와 간섭입니다. 기획 단계에서는 변경 대상의 차를 분해하여 구조물의 간섭을 이해할 상태에서 디자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 프론트 범버의 바디킷을 개발할 경우에는 먼저 해당 차량의 범퍼를 탈거하고 구조와 디자인 작업에 따른 간섭을 미리 파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진행 시에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구조를 파악하고 간섭을 정확히 확인해야 됩니다. 3번 자동차 외관 튜닝 실무에서 체결 부위 확인 단계 시 고려사항은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가장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는데 체결 부위가 가로와 동일하지 않으면 부착품이 차체에서 쉽게 이탈되는 경우가 있고 가로와 동일한 형상, 체결 방식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디자인과 모델링을 수행한다. 정답은 순정과 순정 부품입니다. 차체와 연결되는 차체 부위에도 순정과 동일하게 제작이 되어야 되고 이 부분은 변경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가 있고 신중히 고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 체결 부위가 순정 상태가 동일하지 않으면 부착품이 쉽게 이탈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순정 부품 상태에서 동일한 형상과 체결 방식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디자인과 모델링을 수행해야 됩니다. 4번 자동차 외관 튜닝 디자인에서 가장 디자인 진행 시에 중요한 내용은 변경되는 차량에 충분한 이해가 되었다면 가로를 감안하여 디자인을 한다. 가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자인을 수행해야만 나중에 몰드 제작과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부득이하게 언더컷이 발생할 경우에는 몰드를 가로해야 한다. 정답은 차체 구조의 간섭, 그리고 언더컷, 그리고 분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경되는 차량에 충분한 이해가 되었다면 차체 구조의 간섭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더컷이 발생하지 않도록 디자인을 수행해야 돼야만 몰드 제작과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부득이하게 언더컷이 있을 경우에는 몰드를 분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5번 자동차 외관 튜닝 실무 중 안전성을 고려하여 법규를 기준으로 한 디자인 내용은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디자인하여 제작하여야만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고 보행자의 가로도 지킬 수 있다. 돌출된 디자인, 과다하게 낮은 지상고 등 보행자를 위협하고 정상적인 가로하는 디자인을 피해야 된다. 가로로 제작이 가능한지도 검토해야 된다. 여기서 정답은 안전과 차량 운행을 방해하는 실제로 제작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전의 기준에 적합한 디자인을 제작해야 되고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고 보행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돌출된 디자인, 과도하게 낮은 지상고 등 보행자를 위협하고 정상적인 차량 운행을 방해하는 디자인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작이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6번. 자동차 외관 투닝 모델링 준비에서 차량 선택 시의 중요한 내용은 차종 선택 시 너무 가로는 피하는 것이 좋다. 가로의 차량이 모델링 작업에 좀 더 수월하다. 가로 그대로의 차량으로 모델링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차종 선택 시에 너무 어두운 색상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밝은 색상의 차량이 모델링 작업에 좀 더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순정 상태 그대로의 차량으로 모델링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색을 선택하게 되면 면과 형상의 판단 기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밝은 색상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7번. 자동차 외관 투닝 모델링 시 준비하는데 범퍼 탈거와 보강 순서. 모델링 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프론트 휀다 주변에 가루를 미리 붙여준다. 가격이 저렴한 가루를 준비한다. 범퍼 후면에 가루를 한다. 범퍼 하단에 안전하게 가루를 설치한다. 정답은 테이프, 기본 범퍼, 레진으로 보강 작업, 지지대라 볼 수 있겠습니다. 모델링 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프론트 휀다 주변에는 테이프를 미리 붙여줍니다. 비닐과 테이프를 사용하여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처리를 하고 가격이 저렴한 기본 범퍼를 준비하게 됩니다. 범퍼가 재활용이라든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기본 범퍼를 사용하는 게 제일 좋고요. 범퍼 후면에 레진으로 보강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범퍼 하단에 안전하게 지지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8번. 자동차 외관 투닝 내진 모델링 작업 시에 퍼티를 도포하는 이유는 내진만으로는 가로에 대한 단단한 재질의 퍼티를 도포해야 된다. 레진 도포 후 공구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형상을 만든다. 이후 레진 표면에 퍼트를 도포하는데 레진만으로는 안전한 표면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단단한 재질의 퍼트를 도포하는 것이죠. 9번. 자동차 외관 투닝 FRP 몰드 제작에서 플랜지 작업 시 사용되는 도구는 플랜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완성된 범퍼 주변에 가루를 활용하여 플랜지를 형성한다. 정답은 포맥스와 플라스틱 책받침이 되겠습니다. 몰드 제작에는 플랜지 작업이 필수입니다. 큰 면에는 포맥스를 사용하고 굴곡이 심한 부분은 곡면 표현이 자유로운 책받침을 사용하여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10번. 자동차 외관 투닝 FRP 몰드 제작에서 몰드용 겔코트 색상을 어두운 색으로 하는 이유는 몰드용 겔코트는 어두운 색상일수록 가로이다. 광택이 우수함으로 몰드의 표면 상태를 체크하기가 쉽기 때문에 몰드용 겔코트는 어두운 색상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11번. 자동차 외관 투닝 FRP 몰드 제작에서 유리 섬유 적층 시 서페이스 매트와 붓과 롤러를 사용하는 이유는 한 장만 적층하여 붓과 롤러를 사용하여 가로한다. 정답은 겔코트와 서페이스 매트 사이의 기포를 완전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붓과 롤러를 사용해서 기포를 제거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겔코트의 완전 경화후에 유리섬유와 몰드 전용 수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서페이스 매트를 사용해서 첫 번째로 적층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붓과 롤러를 사용해서 기포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매트와 양크로스, 로빈크로스를 사용해서 적층을 마무리합니다. 12번. 자동차 외관 투닝 FRP 몰드 제작에서 유리 섬유 적층 시에 충분한 시간과 장시간 적층을 해야 하는 이유는 FRP의 가로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적층을 한다. FRP의 특성을 보면 수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FRP의 수축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적층해야 되며 적층 시에는 이제 3일에서 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범퍼는 사이즈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FRP의 특성인 수축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두고 적층하게 되는 것이죠.
13번 외관 튜닝 재료에서 CFRP에 대한 설명은 카본이죠. CFRP. 기능적으로 열 팽창 계수가 작기 때문에 치수 안정시가 뛰어나고 가로 등의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다. CFRP는 탄소 섬유를 강화로 하는 플라스틱 복합재입니다. 그리고 경량 구조의 재료로서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비강도는 철강의 6배, GFRP의 2배, 비탄성률은 철강의 3배, GFRP의 4배 정도 그렇게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능적으로는 열 팽창 계수가 작기 때문에 치수 안정성이 뛰어나고 전기 전도성, 내식성, 진도 감쇄성, 그리고 X성 투과성 등의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14번 자동차 외관 튜닝 재료 중 CFRP의 성형 제조 장비의 오토클레이브에 대한 설명이겠습니다. 가로에서 합성, 분해, 승화, 추출 등의 화학 처리를 하는 가로가 용기이며 고압 반응 소시라고도 합니다. 오토클레이브는 이제 CFRP 성형에는 상당히 필요한 재료 장비입니다. 정답은 고온과 고압 그리고 내열과 내압성입니다. CFRP를 성형하기 위해서는 오토클레이브를 사용하는데요. 오토클레이브는 고압과 고온, 합성분해, 승화, 추출 등의 화학 처리를 하는 내열, 내압성 용기입니다. 그리고 또 알아둬야 될 부분들이 용기 내의 온도가 150도에서 600도씨, 기압은 250에서 1200이며 공업용이고는 5000이 넘습니다. 그리고 반응에 의한 온도, 압력의 변화, 가스 노출 등에 의한 폭발, 그 다음에 안전밸브, 압력계, 기밀성에 대해 보완하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장비입니다. 15번 유리섬유 적층 후 플랜지 부분을 정리하고 몰드를 보강하는 이유는 유리섬유 적층 완료 후 플랜지 부분을 정리하고 몰드 가로로 보강을 진행한다. 정답은 변형을 막기 위해 철골 구조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유리섬유 적층 완료 후에 프렌지 부분을 정리하고 몰드의 변형을 막기 위해서 철 구조물을 보강하는 부분을 진행하게 됩니다. 제품에 해당되는 부분에 직접 보강제를 사용하게 되면 직접적인 변형과 더불어 향후 몰드 표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플랜지에 밀착시켜서 짧게 잘라서 준비를 하고요. 플랜지에 고정할 각관을 중심으로 용접을 통해서 골격을 만듭니다. 모든 골격이 완성되면 플랜지에 위치시키고 플랜지에 완전히 고정시키게 됩니다. 처음부터 플랜지에 고정이 하고 골격을 만들어 간다면 용접 시의 몰드를 변형시키므로 절대 피해야 될 부분입니다. 16번 완성된 몰드 원형을 탈거하는 방법. 먼저 몰드의 바깥면을 가로한다. 정답은 고무망치로 두드리면서 몰드와 원형이 분리될 수 있도록 충격을 주게 됩니다. 완성된 몰드에서 원형을 탈거할 때는 한 번에 이렇게 원형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몰드의 바깥면을 고무망치로 두드리면서 몰드의 원형이 분리될 수 있도록 충격을 가하면 이렇게 서서히 분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힘을 이제 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고무망치라 해도 큰 힘이 가해지면 몰드 손상을 줄 수 있기로 조심해야 됩니다. 17번 유리섬유로 적층 완료 후 재적층 작업 시에 모서리 부분은 충진제로 채운 후 다시 유리섬유를 적층하는데 사용되는 적절한 유리섬유의 규격은 재적층 시에 이제 모서리 부분이나 충진제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유리섬유에 대한 어떤 적절한 사이즈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답은 제일 얇은 샵 300입니다. 모서리 각이 있는 부분은 유리섬유로 적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진대로 바로 따로 만들어서 적층 전에 미리 이제 메꿔 놔야 되고요. 그 이후에 제일 얇은 샵 300 유리섬유로 첫 장을 적층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로와 붓을 활용해서 겔코트와 유리섬유 사이의 기포를 완전히 제거하도록 합니다. 18번 자동차 외관 튜닝 바디킷 부품 조립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완성된 바디킷 도장을 완료 후에 그릴망과 안개 등의 가루를 적용한다. 그리고 안개 등이나 LED는 가루를 사용하도록 한다.
정답은 기본 사양과 그리고 애프터마켓 용품이나 순정품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완성된 바디킷의 도장을 완료 후에 그릴망이라든지 안개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 사용을 그대로 기본적인 사양으로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며, 그리고 안개등이나 이제 LED에는 애프터마켓에 사용되고 있는 용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순정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제일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라이센스 플레이트를 장착하는데, 라이센스 플레이트는 엔진 냉각을 방해하지 않도록 위치를 잡아야 되며, 그리고 또 접거나 심한 각도 차량의 번호를 인식하기 어렵게 장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법적인 부분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19번 자동차 외관 투닝 평가에서 체결 상태 확인 중 장착 완료 후에 일정한 하중을 가하여 확인하는 이유는 장착 완료 후 주행 테스트와 일정한 하중을 가하여 가로한다. 프론트 바디킷이나 그 외의 다른 투닝 부품들도 새롭게 장착되었기 때문에 가로를 파악하고 가로를 확인한다. 정답은 안전하게 장착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주행성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체결의 안전성, 자동차 투닝에서 장착 완료의 주행 테스트와 일정한 하중을 가하여 안전하게 장착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동차는 공기역학에 민감하므로 반드시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착된 스포일러가 다운포스를 이기지 못하고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경우, 그러기 때문에 프론트의 바디킷이나 그 외의 다른 투닝 부품들도 새롭게 장착하기 때문에 주행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체결에 대한 안전성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20번 외관 투닝 재료에서 FRP에 대한 설명으로 섬유로 강화한 플라스틱 복합 재료이다. 그리고 FRP의 특성은 뛰어난 기계적 특성과 플라스틱의 가로에 우수하다. 정답은 내식성, 성형성, 경량성입니다. FRP의 특성은 뛰어난 기계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플라스틱의 내식성, 성형성, 경량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외관 투닝에서는 상당히 좋은 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풀이를 했고요. 그 이후에 어떤 질문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이트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검토한 후에 정답을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자동차 외관 투닝 실무 계획, 투닝 아이템 선정하기, 투닝 방향 선정하기, 자동차 외관 투닝 실무 확인, 투닝 대상 차량 이해하기, 차량 분해, 체결 부위의 확인, 그리고 자동차 외관 투닝 실무 디자인하기에서는 제작 가능한 디자인, 그리고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디자인, 완성된 높은 결과물 디자인, 다양한 아이디어 표출한 디자인,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품평을 했었고요. 그리고 자동차 외관 투닝 모델링 준비하기, 준비하기에서는 차량을 준비하고요. 범퍼 탈거, 기본 범퍼 보강, 내진 모델링, 퍼티 모델링, 디테일 모델링, 완성된 바디킷 탈거, 최종 마무리,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자동차 외관 투닝 FRP 몰드 제작에서는 플랜지를 제작하고 겔코트를 도포한 후에 유리 섬유를 적층합니다. 근데 장시간 동안 적층을 해야 된다는 걸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몰드 보강, 원형 탈거, 몰드 표면의 광택 처리와 이형 처리, 그 다음에 겔코트에 대한 도포, 그리고 적층 완료 후에 재적층하기, 시제품 탈령 후에 커팅과 홀 가공, 샌딩 공정 수행, 시제품 완성도 확인하기, 이렇게 해서 자동차 외관 투닝에 대한 실무 부분을 쭉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0장 자동차 외관 투닝 실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